덕후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호스트를 맡은 크랭크입니다. 그리고 허유생입니다. 네, 인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녹음을 하러 오면서 보니까 길가에 꽃들이 정말 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정말 많이 구경하러 나오고 또 세상도 그만큼 또 환해졌는데 뭐 유생님과 인트님은 꽃 구경이나 축제에 뭐 좀 다녀오셨나요? 저는 꽃 구경을 굳이 안 가도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관악구에 살고 네. 있는데 거기에 벚꽃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네. 저희 맞아. 집 앞에도 지금 벚꽃길이 쫙 이렇게 깔려 음. 있거든요. 근데 또 웃긴 건 제가 최근에 송파구를 갔다 왔는데 네. 송파구는 벚꽃이 이미 다 만개가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관악산 바로 밑에 살다 보니까 거기는 좀 추워서 덜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 그게 며칠 차이가 있대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피크가 아직 안 왔는데 다음 네. 주쯤이면 피크가 될 것 음. 같아가지고 그냥 출퇴근하면서도 아. 꽃을 많이 볼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네. 어떻게 유생님은 저는 그 남산 근처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서울역 근처라 가지고 네. 그래서 그 점심 시간에 식사하고 나서 그 남산 성곽길 쪽으로 좀 올라가면은 꽃이 예쁘게 폈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너무 좋겠다 거기. 네. 근데 약간 산이라 가지고 네. 약간의 등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음. 그래서 막상 올라가면 너무 좋고 네네네. 제가 사는 동네에도 꽃이 많이 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산책하면 너무 좋고 벚꽃이 참 예쁘게 폈더라고요. 뭐 등산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제 등산을 정말 싫어해가지고 네, 네. 개인적인 취향이 있었네요. 그렇죠. 네, 저도 원래는 어제 지인들이랑 같이 뭐 여의도나 해가지고 꽃구경을 가자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한 1-2주 전에 잡았었거든요. 네.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보니까 토요일에 이제 비 예보가 90%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오전만 잡혀 있고 오후는 그칠 수도 있다였는데 근데 비 오고 나서 보는 게 약간 좀 너무 좀 그렇지 않겠나. 그쵸. 또 막 어디 그 흙이나 이런 것도 다 안 좋을 거고 이러니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한 목요일쯤에 그럼 그냥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다들 아시겠지만 날씨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고요. 그렇죠. 비가 안 왔죠. 네, 진짜 비 오길 계속 바랬는데 12시 돼서 오후 강수확률 0이 뜨는 거예요. 아니 요즘은 그 기상청이 일단 비가 온다고 더 많이 허보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가 온다고 했을 때 안 오면 더 기분이 좋으니까. 네. 네, 이제 그래서 약속을 취소했더니 비가 안 오니까 그 운이 허탈감이 없으셨네요. 그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아쉽네요. 네. 그래도 덕분에 물론 이제 오늘도 비 예보가 있긴 한데 오늘도 비가 안 오면은 다음 주에 꽃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네. 그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 기분 좋은 꽃놀이랑 축제 뒤에 이제 학생이라면은 좀 어쩔 수 없이 아주 현실적인 시련이 있죠. 바로 중간고사와 과제입니다. 아마 지금쯤 도서관이나 카페 등의 각지에서 노트북에 매달려서 교수님 제발 이걸 이제 속으로 외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 중에서는 저만 학생이죠. 어떠신가요? 저는 이번에 그래도 뭐 시험 있는 과목을 안 봐가지고 다행이네요. 그거 좀 진짜. 마음 편하게 연구만 하고 있어요. 네. 네, 또 특히나 이제 아시겠지만 열정이 넘치다 못해서 우리를 좀 이제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시는 교수님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시험 범위가 너무 많다거나 너무 어려운 과제들을 시키시면은 이게 네 최선의 결과물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표정으로 교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이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속에서도 이런 교수가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제 존경과 공포 그 한 끗 차이의 경계를 허물면서 완벽을 향해 광기 어린 질주를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볼 영화는 데미안 셔젤 감독의 위플래시입니다. 위플래시. 네, 위플래시. 또 이게 그걸로 또 유명하죠. 한국에서는 또. 네, 위플래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위플래시는 최고의 드러머를 꿈꾸는 제자와 폭군 교수의 대립을 그린 음악 영화인데요.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웬만한 액션 영화보다 훨씬 강렬합니다. 그렇죠. 네, 이 강렬한 작품을 만드는 건 바로 데미안 셔젤 감독인데요. 우리에게는 라라랜드나 바빌론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점은 이 영화가 사실 그 데미안 셔젤 감독이 나 이 영화 진짜 찍어야 되겠어 이게 아니었고 이제 라라랜드를 찍기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으로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한
선택으로 찍은 영화였었던 거였죠. 아 위플래시가요? 네, 그래서 이것도 단편이 먼저 있었고 그 단편을 장편으로 만들어서 나 이런 정도의 실력이 있고 뭐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라라랜드에 투자해 주세요. 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영화였는데요. 결과는 아주 진짜 정말 대성공이었죠. 네. 330만 달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총 수익이 약 5천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와. 약 몇 배야? 10배 넘네요. 15배 가량의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독은 이 작품을 하나로 단숨에 이제 할리우드에서 주목하는 천재 감독 반열에 오르게 되죠. 네.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면은 쉐이퍼 음악학교라는 명문에 입학해서 보조 드러머가 된 앤드류가 이제 열심히 드럼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플래처라는 교수가 찾아오게 됩니다. 네. 그 교수가 그냥 길 가다가 누가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있으니까 와서 이것저것 시켜보고 얘가 어떤 애인가 이제 좀 파악을 해본 거였는데요. 이제 그 교수님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뭐 그 밴드에 들어가는 그런 기회도 받고 열심히 성장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의 방식이 되게 강압적이죠. 그렇죠. 막 욕도 많이 하고 이 인신공격도 많고 때리기도 하고 되게 폭력적인 모습이 많은데 아니, 괜히 대머리가 아니에요. 그쵸. 그 인신공격을 그렇게 아 약간 좀 부적절했나요? 뭐 비슷하게 느끼고 있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극한의 상황에 좀 놓이게 돼요. 여러 가지 일들도 겪게 되고 목숨까지도 진짜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과연 앤드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이 영화의 두 주인공 앤드류와 플래처에 대한 소개를 인트님과 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인공 이제 앤드류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앤드류는 이제 자기가 인류 드러머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쉐이퍼 음악 학교에 입학을 했죠. 그래서 신입생인데 자기 연습실 벽에다가 전설적인 재즈 드러머 버디 리치의 사진을 붙여두고 맨날 그의 연주를 들으면서 굉장히 동경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버디 리치라는 이분이 그 재즈가 한창 전성기일 때 엄청나게 전설적인 드러머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재즈 드러머 역대 베스트 몇 막 이렇게 하면 꼭 들어가는 분으로 전설적인 분으로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앤드류가 1학년 가을 학기에 우연히 이제 플래처의 눈에 띄어가지고 스튜디오 밴드에 들어가게 되는데 첫 연습부터 따기를 맞고 막 의자가 날라오고 막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네. 계속 이제 자기는 메인 드러머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죠. 네. 그 상황에서 인정받겠다는 이제 집념 하나로 거의 집착에 가까운 막 그 연습을 하면서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 드럼을 치면서 막 이제 피가 터지고 막 얼음물로 그거를 달래고 잠도 안 자고 이제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엄청난 집착을 보여주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최고가 되어야겠다는 집착 때문에 성격도 변해가는데 가족 모임 자리에서는 미식 축구를 하는 사촌들을 막 깎아내리고 여자친구를 막 이제 상처 주고 헤어지자고 하고 다른 학생들이 플래처에게 점점 순응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점점 반항적인 태도로 보이다가 결국에는 자기 감정 통제를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플래처와의 무대를 하게 되는 기회를 잡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두 인물이 어떤 굉장히 독특한 또 상호작용을 보여주게 되죠. 네, 여기까지가 앤드류의 소개였습니다. 네, 테런스 플래처는 쉐이퍼 음악학교의 교수이고요. 그 교내에 있는 최고의 재즈 빅밴드 앙상블을 이끄는 지휘자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민한 귀와 뛰어난 실력을 지닌 인물이지만 그 재능만큼이나 위험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플래처는 제자의 가능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면 폭언과 모욕, 심지어 신체적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제자였던 션 케이시가 우울증과 불안 끝에 생을 마감했는데 플래처는 이조차도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그 죽음을 애도하는 척하면서 이제 차사고로 죽었다고 하는 거짓말까지도 하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자신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 않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미세한 박자 차이도 잡아낼 만큼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고 무대 밖에서는 뜻밖의 인간적인 얼굴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결국 그는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기보다는 위대함이란 이름으로 인간을 시험대에 올리는 인물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깔끔한 인물 소개 감사합니다.
영화는 다들 어떠셨나요? 간단하게 한번 감상 한번 듣고 싶은데 혹시 네 유생님 한번. 네. 영화가 그 내용이랄 게 특별할 게 없잖아요. 뭔가 그렇죠. 네 맞아요. 대단한 기승전결이 아니라 약간 그래도 내용은 굉장히 심플한데 그 내용을 이제 풀어내는 그 감독의 방식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제 대쇼츠 시대답게 뭔가 이렇게 컷컷컷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재밌었고 현대적이다 되게 네. 되게 트렌디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인트님은. 네.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좋은 평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네. 안 보고 있었어요. 네. 그냥 뭔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좀 피한 것도 있었고 막 되게 몰아붙이는 영화라고 들어가지고 안 보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보게 됐는데 이거 몰입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이렇게 1분 1초를 진짜 놓치지 않고 본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왜냐면 제가 사실 영화 볼 때 되게 산만하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 헤일메리를 2번 볼 때도 2번 다 중간중간에 조금씩 놓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영화 진짜 그냥 작은 노트북 화면으로 보는데도 너무 몰입해서 봤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느끼는 그 불안감과 조급함이 저한테도 전해지고 그 너무 불편한 감정이고 그리고 저 대머리가 또 무슨 말을 할까? 되게 저도 조마조마하게 보면서 네. 좀 마음 좀 잘 고쳐 먹고 좀 잘 대해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몰입해서 봤고 저도 그냥 연출 자체가 굉장히 스피디하고 그리고 계속 이게 드럼 비트 자체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죠. 재즈 드럼도 사실 되게 천천히 그 박자를 쪼개서 네. 이제 리듬을 그 강조하는 그런 주법도 있다고 하면은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재즈 곡들은 굉장히 스피디하고 템포가 빠른 곡들이 주로 나와서 더 그 주인공이 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그 조급함이 좀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영화적인 분위기에 음악들도 너무 잘 맞아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그 의자 날리는 네. 씬 너무 무섭지 않았어요? 저거 진짜. 촬영하다가 진짜 맞으면 어떡해. 맞아요. 그리고 저 그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약간 갈색 톤의 좀 맞아요. 어두운 맞아요. 톤이라고 해야 오렌지 되나? 톤, 네, 되게 그런 게 많죠. 약간 다른 작품에서도 백스테이지에 이제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작품들을 보면 이런 연출을 좀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갈색의 어두운 톤. 그래서 뭔가 그 무대에서의 밝은 모습과 좀 대비되는 모습을 좀 이렇게 강조해서 좀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막 그 성격 빡빡한 대머리 아저씨까지. 그래가지고 그런 장면, 그런 연출이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또 그 테너라고 원래 메인 드러머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테너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의예과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왜 저 정도 머리인데 왜 드럼을 치고 있었지? 근데 그거는 그냥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그 굉장히 좋은 인류 학교에서 건축공학과를 이제 박사를 하던 와중에 그냥 드러머가 된 친구가 있거든요. 오, 진짜요? 네. 근데 이제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밴드 생활을 했었어요. 저랑 이제 동기였는데. 네. 그래가지고 뭐 자기는 박사를 따고도 이제 뭐 인디 밴드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그쵸. 사는 사람도 네. 있고. 또 그게 있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미국 의대가 우리나라 의대만큼 막 그 엄청난 수준의 입시를 보여주는 건 또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막 못할 선택까지는 또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뭐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하기에는 이게 미국이라는 환경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이어서 제 감상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아합니다. 러닝 타임도 2시간이 안 돼요. 그리고 인물도 많지도 않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호흡도 굉장히 빨라요. 네. 거기에다가 앤드류즈 갑자기 뭐 처음에는 되게 뜨내기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드럼 악보 넘겨주는 역할이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한테 기회가 오니까 바로 채가요. 원래 드러머였던 그 사람이 저 악보 없으면 못해요 이러니까 옆에서 바로 I can 이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 장면까지는 좀 앤드류도 멋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사건도 겪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신들린 연주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그 시간 동안에 지루할 틈이 없는데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게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서
또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영화를 그렇게 자주 보시는 혹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저 이게 마지막이랑도 연결이 되는 마지막 질문이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 마지막 연주가 저에게 있어 너무 쾌감이에요. 그게 맞아요. 저는 마지막에 교수의 통제 아래서 모든 걸 해야만 했던 사람인데 그 교수를 자기 통제로 끌고 오는 거에서 오는 쾌감. 근데 또 그게 되게 그 타격감이나 연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쾌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한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이거 보고 마지막 10분 동안에 저를 약간 그 연주 속에 맡기는 그 기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그래서 주기적으로 봅니다. 맞아, 그 연주 씬 진짜 좋았어요. 저도.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것만 따로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앤드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에서 프레처 교수가 또 있죠. 프레처 교수의 가스라이팅과 교육관도 진짜 고자극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 이제 질문으로 두 분께 드려보면은 학생 때 뭐 기억나는 선생님이나 혹은 뭐 교수님 뭐 혹은 그에 얽힌 사건들이 있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네, 긍정적인 건 이 영화에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뭐 인턴님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때 대체로 선생님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때 이제 분당에서 6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제 가능성을 되게 일찍 알아봐 주시고 굉장히 좋은 지도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항상 선생님 운이 좋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중학교 때 서울로 이사를 오고 나서 좀 그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그 특목고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특목고를 가려면은 이제 선생님의 어떤 추천서 이런 게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 되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약간 촌지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저희 학교가 강남 8학군이었는데 네. 거기에서도 애들을 공고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요. 왜요? 그래서 그 소문이 너무 이상하게 공고를 네. 보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성적이 하위 한 30%인 애들은 야 너네는 인문계 가는 것보다 공고 가는 게 훨씬 낫다 막 이러면서 계속 그걸 너무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 같은 애들은 그냥 공고 가는 게 나아. 약간 이렇게 계속 공고를 유도를 하는데 그래서 소문이 돌았던 게 이분이 공고에서 뭔가 받는 게 아닌가. 커넥션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도 좀 좋은 애들 좀 보내달라 하는 그런 걸로. 그럴 정도로 공고를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근데 저는 이제 특목고를 가려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쁘지 않은데 계속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고 애들이랑 막 뒤에서 빙고하고 깔깔대고 있으니까 맨날 혼났어요 내가.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저 추천서를 안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써가지고 가서 이제 그 약간 담판을 한 거죠. 이거 내가 써왔으니까 그냥 도장만 찍어달라. 마지못해 도장 찍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특목고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왜 그랬을까?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유생님은 혹시 저는 많아요. 저는 선생님 복이 좀 없는 편이었어가지고 네. 좋은 분도 당연히 있었는데 일단 초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 선생님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침에 무슨 자습 노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져왔어야 했어요. 근데 그날 안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거 한 번 안 가졌다고 막 애를 쥐잡듯이 잡고 막 사람을 뒤 세워놓고 막 때리고 엄마까지 불러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마가 촌지를 건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영화에서만 봤는데.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게 너무 강렬한 기억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그게 1학년 때. 네, 1학년 때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럼 그 기억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학교에 처음 갔는데.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선생님이 아직도 싫고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이후로도 좀 특이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남자 선생님들 중에 저 때만 해도 많이 맞았거든요. 선생님한테. 근데 진짜 저희 학교가 이제 약간 그 바닥이 나무 바닥이 고등학교 때 나무 바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운동화를 그냥 신고 들어오는 학교였는데 이제 바닥에 그럼 흙이 이제 막 쌓이잖아요. 운동화에 흙이 묻어와가지고 근데 어떤 애가 흙을 묻혀왔다고 걔를 또 막 겁나 패는 거예요. 근데 패는데 약간 끌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이었거든요. 끌고 나와서 서랍장에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왜 안 들어가 그러면서 그 고기를 막 발로 막 차가지고 막 애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요즘 시대였으면 진짜 큰일 나는 일이죠.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나오던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애들이 처음에는 막 학모인데 저기 들어가래 그래서 막 웃다가 갑자기 걔를 그렇게 개패듯이 패는 순간 다들 싹 조용해진 그 장면 아직도 기억나고 또 저희 학교는 사귀는 게 금지였거든요. 교내에서 연애 금지였는데 그래서 연애했다고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연애했다고 그치. 교무실로 데려와가지고 뭐 화분을 던지려고 하는 선생님 계신 거예요. 자기 못 하고 있었나? 막 애한테 화분을 던지려고 그러고 막 주변에 말리고 이런 장면들 기억나고 하여튼 좀 부정적인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던 학교였었어요. 학교가 그 나쁜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저희 학교가 그렇게 이상한 학교가 아니었는데도 선생님들이 약간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그런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저는 갑자기 그거 생각나는데 도가니 아, 선생님들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위기 학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저는 이거보다는 많이 가벼운 얘기긴 한데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있는 무리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무리가 어느 날 이제 불려 나갔거든요. 따로 그 뒤로 불려 나갔는데 그러면서 막 기합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기합을 받았던 이유가 어제 야자 때 너무 떠들어가지고 그 감독하던 선생님이 나한테 따로 얘기를 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막 하면서 기합을 받고 한 명씩 물어봤어요. 왜 떠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저한테 순서가 와서 너 왜 떠들었어? 하는데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저는 어제 야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거기 없었어요. 근데 기합을 받았어요. 그 진짜 그러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분이 되게 좀 뭐 어떤 예의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선생님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가볍게 미안하다 내가 착각했다라고 말을 할 법도 한데 본인도 민망했는지 얼버무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그게 되게 좀 부정적으로 안 좋게 남아있던 그 스토리이긴 합니다. 되게 어찌됐건 그분도 사람인지라 본인에게 불리할 때만 예의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면 작품에도 그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괜히 무안하면 예. 상대 탓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네가 왜 왔어? 넌왜 들어왔어? 왜 따라왔어? 아니라고 말했어야지 처음부터. 그런 것만 아니었어도. 네. 저 기업 얘기하시니까 네. 저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네.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 학교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모아놓은 반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토익을 시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한테 토익 점수를 받아오라고. 네. 근데 그 토익이라는 게 사실 비즈니스 영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뭘 알겠어요, 고등학생이.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되게 못 받았거든요, 제가 점수를. 그랬더니 막 이거밖에 못 받았냐면서 이제 점수 낮은 애들만 데리고 저희 학교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되게 기합을 주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모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산에. 그래서 막 그 모기가 너무 많고 자기가 뜯기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내려가자 이렇게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근데 그분 그러고 나서도 뭐 사건 같은 게 있었나요? 되게 이상했어요. 선생님이 왜 그렇게 우리한테까지 뭐 그렇게 영어에 너무 고등학생 이상의 뭔가를 자꾸 요구하시고 네, 그래서 그분은 뭐 야자 한번 빠지면은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사람을 혼내고 아유. 때리고 그랬던 참 야만의 시대에 제가 학교 다녔네요. 그냥 이런 말 하면 좀 뭐하긴 한데 참 시대가 좋아졌네요. 꼰대가 그쵸. 찐하죠. 네. 뭐 물론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기합을 받았지 맞진 않았거든요. 그때가 막 이제 안 되던 시기였었어가지고 네, 뭐 그게 있고 개인적으로는 토익은 대학교 4학년과 취준생들을 위해 남겨둡시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점수를 잘 받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심지어 또 고등학생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토익을 잘 보는 애도 있었어요. 또. 걔는 네. 왜 잘 보는 거야 도대체? 차라리 탭스를 공부하든가. 그러니까. 그때 뭐 토플 공부하던 애들도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토플을 공부하든가 차라리.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프레처 교수가 이제 교육관이 확실하죠. 네. 자기가 맞는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 스타일을 적용하고 되게 위플시 채찍질을 하는 교육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데 되게 매서워요. 보면은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의자도 날라가고 뭐 진짜 뺨도 때리고 인신공격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두 분은 그런 채찍질 위플래시를 좀 받아내실 수 있으신 분들인가요? 유상님 어떻게?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근데 제가 성장했던 그 뭔가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잘한다보다는 너 이거밖에 못해라고 했을 때 좀 더 성장한 것 같긴 해요. 네. 네.
근데 그 5기로 막 성장해가지고 그게 다 원망으로 남았기 때문에 좋은 성장이라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심지어 그 플래처에서 굉장히 재수 없는 게 그 처음에 친한 척하면서 엄마 맞아요, 어떤 사람이 맞아요. 아빠 어떤 신분이야 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 계속해서 인신공격으로 써먹잖아요. 맞아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도망갔지 말하면서 전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모욕감 느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을 것 같아요, 진짜. 한마디 해야죠. 이제 네, 그런-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게 저도 채찍질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학원에 다시 들어온 것도 되게 자기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해나갈 수 있어서 그런 게 되게 크기도 하고 저는 첫 회사에 있을 때 굉장히 채찍질을 받는 상황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 제 사수가 거의 저보다 30살이 많은 분이었는데 이제 경험이 엄청 많으신 분이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회사에 계셨는데 제가 그분 이제 부사수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엑셀에 자기가 쓴 수식이 있었는데 그 수식을 제가 좀 더 쉬운 수식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값은 똑같은데 왜 수식이 다르냐? 이 수식을 바꾸면 내가 이 셀에 나중에 작업할 때 내가 이게 수식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알아? 막 이러면서 저한테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입사한 지 2달도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느낌이 쎄했죠. 근데 이제 그런 모멘트들이 너무 많고 이분이 그냥 인간 자체가 굉장히 그 약간 그 꼴통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그 회사에 있던 분들은 그냥 다 미친놈이라고 불렀어요. 그분들. 잘못 걸리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아니 아무리 그래도 60 넘으신 분한테 미친놈이 뭐냐. 저 사람들 너무하다 그렇게 생각을 네. 했었는데 나중에는 다 이유가 맞는 있다. 말이다. 다 이유가 있다. 그걸 알게 되고 공통된 진술이었네. 네, 약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약간 점점 회사도 그 이후에도 2군데 회사를 더 거쳤는데 계속 갈 때마다 조금 더 자유로운 업무 환경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대학원까지 온 거예요. 내가 연구를 도맡아서 할 수 있는. 네, 그게 뭐 관심사가 닿는 것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저희 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심리학 연구를 많이 하시고 저는 혼자 뇌과학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자유로운 것도 있어요. 교수님이 아무래도 심리학 교수님이고 심리학 연구들을 더 신경 많이 쓰니까 저를 좀 이렇게 너는 뭐 회사도 많이 다녀보고 나이도 있으니까 알아서 해봐라 약간 이렇게 놔두셔가지고 전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제 할 일 제가 알아서 하고 채찍질 이제는 저는 이제 저한테 채찍질 하려는 사람 있으면 극구 제가 이제 항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면 안 된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하면서 좀 갖춰야 되는 그 사회 스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피드백을 줘야 돼. 피드백을 주든가 안 되면 차라리 피해라. 이게 진짜 필요하긴 하죠, 진짜. 진짜 이런 대머리 같은 사람은 저는 그냥 피할 거예요. 그냥 진짜 피드백을 못 주겠으면 회사면은 한 달 만에 퇴사해도 그거는 정상적인 사유가 되고 그런 거죠. 진짜 학교면 차라리 전과를 하든가 진짜. 근데 이제 이렇게 좀 고립된 환경에서 이 사람이 정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면 저는 그냥 피하겠지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또 상사도 있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그 사내에 있는 그런 절차적인 것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맞서 싸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술이나 체육 계통에 있었으면은 한번 받아내 보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채찍질을. 워낙에 예술이나 체육 계통이 최상위층만 이제 돈을 벌고 살아남을 수 있는 업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한번 속하려고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 자신도 성장 욕구가 좀 은근히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받아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플래처 교수는 거기에 이제 가스라이팅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도 좀 완전 좀 빠져가지고 플래처에게 완전 좀 종속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이제 그 어느 정도 능력이 보장이 됐고 확실한 사람의 말을 또 더 잘 믿고 잘 넘어가고 의심도 잘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플래처 교수 밑에 딱 자리를 잡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앤드류처럼 그 마지막은 아니고 한 중간쯤에 주변 정리나 이런 거는 또 안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막 자존감이나 자의식이 과잉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어떻게든 일단 해봐야지 하면서 주변과의 관계도 계속 이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이렇게 역경과 고난을 뚫고 뭔가 성취내는 약간 일본 그 만화로 치면 열혈물이라 보통 부르는데 네네네. 그런
그 전통적인 문법을 좀 안 따라서 좋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맞아요. 자기도 플래처처럼 닮아가는 과정에서 항의도 정말 하고 뭐죠 드럼 박차고 나와가지고 진짜 막 멱살잡이까지 하고 심지어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가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서 너무 좀 통쾌한 부분도 있긴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 통쾌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안 됐더라고요. 왜냐면은 자기가 되게 그 자기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 집착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결말이 좀 비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뭐 하면서 결국엔 앤드류도 이런 채찍질을 받다가 엇나가고 이게 좀 타의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밟아진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플래처도 그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가 밟힌 그런 시간들이 또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둘이 또 만나게 됩니다. 또 이제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플래처 교수가 이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세상에서 제일 해로운 말은 그만하면 잘했어야. 여기서 또 이제 앤드류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공감을 해요. 거기서 맞지 예,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구원해줄 적임자로 플래처 교수를 여전히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은 네. 모습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만하면 잘했어 이 말이 정말 해로운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유생님 한번. 뭐 약간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충분히 성장할 만한 여지가 있고 했을 때는 이 말은 독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끝까지 가볼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 정도면 잘했어, 이 정도면 됐어, 뭐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플래처의 방식이 어쨌든 사람의 한계를 밀어붙여가지고 그 한계를 뚫어내게 만드는 방식인데 그것이 폭력과 폭언 이런 걸로 점철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만하면 잘했어 하지만 조금 더 해보자라는 식의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로도 충분히 그 경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는 엄격함이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말들도 충분히 그 사람을 이제 성장시켜 놓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식이 꼭 이제 그러니까 이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결과적으로는 잘 됐잖아라는 말이 좀 약간 궤변처럼 들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그만하면 잘했어라는 말이 굉장히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은 몰아붙여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맥락과 그 사람의 어떤 야망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사람을 코칭을 할 때 과연 어떤 게 좋은 코칭인가, 어떤 게 좋은 리딩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의 전체적인 이제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딱 적절하게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나 아니면은 달리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80대 20 법칙이 되게 잘 맞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100%에서 80 정도만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빡센 스트레스, 굉장히 힘든 스트레스는 딱 20% 정도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달리기 할 때도 양극화 훈련이라고 인터벌이나 이제 굉장히 숨이 찬 훈련을 20% 하고 나머지 80%는 이지런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을 할 때도 항상 그 원RM을 치르면 안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무게를 하면 안 되고 80% 정도의 힘만 써서 10번, 12번 이거를 여러 세트 하면은 근육이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라던가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100%를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게 계속하면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결국에는 부러지게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앤드류는 우리가 이제 영화의 결말에서 봤을 때는 한계를 뚫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러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이 높은 퍼포먼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그 예술계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원히트 원더. 아, 네. 한 곡으로 이제 탁 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유처럼 이렇게 계속 꾸준히 상위권에서 오래가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투자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도 좀 그런 거를 모토로 삼고 그랬을 때 보면은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때 예술계를 이제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의 스트레스 수준이 자기의 일에만 관련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건강과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과의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재정적일 걸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면은 그만하면 잘했어라는 말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이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일적인 문제로 계속 스트레스를 더 준다? 지금 앤드류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상황이 다 무너졌어요. 네. 자기 생활도 무너졌어요. 근데 계속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면은 100명 중에 한 명이 성공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이 대머리가 10,000명 중에 한 명 성공할 수 있는 확률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해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영화에서 보는 건 10,000명 중에 한 명 성공한 사람이에요. 9,999명은 사라졌어요. 의대로 가든 어디로 가든 사라졌는데 만약에 좀 더 그만하면 괜찮았어라는 말을 더 했더라면 그런 사람을 100명 키워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하면 잘했어라는 말을 적절히 잘해주고 우리가 이 사람이 조금 나태해진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좀 더 몰아붙이는 식으로 리딩도 하고 이렇게 되게 적절하게 그걸 잘해가는 게 좀 예술의 경지인 것 같다. 이거를 코칭해주는 예술의 경지.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교수님은 너무 빡세게만 그 플래처 교수님은 너무 빡세게만 시키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게 자기가 이렇게 폭언과 폭력과 모욕을 가지고 막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거에 반대편에 서 있는 게 그만하면 잘했어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금도 넌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조금만 더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이렇게 북돋아주고 아니면 그런 약간 모자란 부분을 엄격하게 지적해주면 되잖아요. 지금 이것들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자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것들인데 자기가 하는 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그런 부정적 행동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거의 반대편에 있는 게 이렇게 타인에게 뭐랄까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 태도가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네. 비논리적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던 게 이게 예술이란 게 사실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네. 예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건가? 약간 이게 음. 거꾸로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플래처는 예술을 위해서 인간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있죠. 네, 저도 봤을 때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필요는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라는 게 과정 중에 그만하면 잘했어가 나오면은 높은 확률로 잘하지 않았어요. 보통 잘하지 않았는데 아 힘들어 그만하면 잘했어 하고 끝내는 경우인데 근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이 말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든 어떤 뭐 시간을 보내왔건 결과가 딱 나왔어요. 일단 그래 그만하면 잘했어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래야 이제 좀 끊을 수 있잖아요. 이 타임에서 한번 끊고 한번 머리 좀 식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서조차 좀 계속 채찍질을 가하면은 이건 그러면 이제 더 힘들어지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과거를 다시 돌아볼 수 없는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결과에 있어서는 그만하면 잘했어가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 필요한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플래처 교수가 결국 이거를 뭐 해로운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욕심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어서 자기 욕심이란 게 자기 제자들의 성공은 없어요. 거기에 자기가 밴드 공연 이게 어떤 하나의 완벽하게 무언가가 나와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소모품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나사인 거죠, 그냥. 그래서 나사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제로 저희가 뭐 어떤 거를 급하게 만들어서 내는데 나사로 쪼이는데 이걸 진짜 강하게 쪼여야 돼요. 그럼 나사를 못 쓸 수 있는데 그냥 쪼이잖아요.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나사 그냥 다른 것도 사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나 급한 게 더 있는데 그런 태도를 임하는데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사람이거든요. 이제 프레처 교수는 그들의 미래는 신경 쓰지 않고 내 미래가 더 중요하고 내 공연이 더 중요하고 내 밴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나사로 보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걸 안 주는 게 자기한테 더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의 성공은 안위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현이라는 제자가 이제 안 좋은 결말을 맞이했을 때도
눈물을 흘렸는데 그거 거의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쵸. 가깝게 보고 그리고 그 생각도 있다고 봐요. 아, 내 성공 중 하나였는데 사라졌다. 이 생각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플래처 교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잘못된 사람이고 잘못된 교육관이고 그만하면 잘했어가 해로운 말이니까 나는 안 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 말 자체가 유생님 말처럼 안 맞는 말이죠. 그쵸. 그게. 완전 대학- 소시오패스예요, 완전. 네. 대학원에 좀 있어요. 그렇죠. 이제 학생들의 커리어가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 약간 그쵸. 이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성공해야죠. 근데 음. 다 같이 살아남고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러면서 앤드류도 결국에는 좀 중반부터 플래처의 교육 스타일에 계속 빠져들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자친구도 자기가 처음에는 제대로 용기도 못 내고 이랬는데 애써 용기 내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뭐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헤어지고 자기 앞날에 뭐 드럼만을 남겨놔요. 이렇게 좀 앤드류처럼 여러분 어떤 분야의 성공을 위해서 나머지 삶이나 관계를 포기하는 게 과연 맞는 선택일까요? 성공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이 있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인턴님? 쉽진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 관계를 포기하면서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럼 저는 그 길을 안 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 성공을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성공이 늦어버렸어. 그러면은 관계가 무너졌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하버드에서 이제 막 75년, 80년 동안 똑같은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장기 관찰한 연구가 있어요. 그 하버드 행복 연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지 베일런트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들이 여러 권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행복의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냐? 결국엔 관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포기하면서 일을 하는 게 사실은 어떤 우리가 일적인 성취를 하는 것도 사람이 결국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그러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드럼을 아무리 잘 쳐봐도 무인도에서 잘 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쵸. 그게. 네, 그렇죠. 제가 그 임요한 씨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안 봐주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프로게이밍이 됐다는 것 자체 그 관객들한테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일을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사실 사랑받을 수 있으면 일을 못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장항준 씨와 김은희 씨가 네. 서로가 그렇게 커리어가 성공적이지 않을 때도 그냥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사실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더 근본적인 거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커리어가 필요한 건데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라면 저는 안 할 것 같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잡는 게 중요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전 관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나 자기의 우선순위를 어디 두느냐의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질문 보면서 저는 약간 라라랜드가 좀 생각나긴 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라라랜드에서 세바스찬이 미아를 결국에는 뭐 원해서는 아니었지만 일이 바빠지고 성공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멀어지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장면 중에서 그 둘이 저녁을 오랜만에 이렇게 먹으려 만났는데 거기서 싸우게 되고 거기서 그 오븐에 넣어뒀던 네. 그 요리가 타버리는 그런 씬이 나오는데 그게 마치 관계가 타버리듯이 한 그런 은유처럼 느껴졌는데 딱 설명해 주시니까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게 누군가가 뭔가 뭐 자기가 원해서든 원하지 않아서든 성공의 길로 나아가면서 관계 끊어지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 앤드류는 그것을 자기 스스로 정말 적극적으로 원해가지고 관계 끊어버린 케이스지만 뭔가에 몰두하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다른 일 때문에 내가 진짜 원하는 관계들을 깨져버리고 파생적인 관계만 생기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취업 준비할 때 그런 일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런 경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관계에만 너무 몰두해가지고 자기 삶을 내팽개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제가 대학교 때 좀 경험해 본 건데 여자친구가 생긴 친구들이
그 여자친구와의 그것만 너무 집중해가지고 다 모든 관계를 내팽개치는 걸 봤었거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아, 또 네. 대학생 때 그런 걸 해야죠. 또. 네. 그러니까 그런 대학생 때라도 그런 것들 해보면서 주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인지에 대한 연습들을 해나가는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예. 그럼 그런 의미에서도 이거 우리가 뭔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것으로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는 어떤 현상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잘 조정해 나가고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를 배워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긴 해요. 네, 저도 뭐 봤을 때 그 앤드류가 뭐 드러머로서 성공을 한다거나 혹은 제가 있는 업계에서 나름의 인정을 받는다거나 이랬을 때 근데 그러기 위해서 관계를 어느 정도 끊어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관계를 나중에 다시 회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사람들로 채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뭐 제가 더 높은 위치에 갔는데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팍팍하고 더 계산적이고 더 별로일 거다라는 거는 되게 편견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안에도 어찌됐건 사람 사는 곳이고 괜찮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나랑 생각이 맞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거에 있어서 물론 이제 좀 성공을 위해 내 어떤 목표를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관계를 포기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네, 앤드류처럼 나 성공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랑 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지금 헤어지자. 이거는 뭔 말? 그러니까요. 아직 성공도 안 했으면서 네, 그러니까 무슨 자의식과 행위인 건지 모르겠는 하남자, 건데. 예. 친척이랑 네. 자존심 싸움. 네. 너보다 내가 낫지. 막.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진짜 도저히 못할 것 같아가지고 포기하겠지. 어차피 못할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지금 하자. 이거는 아닐 것 같고. 너무 예. 찌질해요 너무. 네. 아니면은 진짜 반대로 네. 뭐 어떤 목표를 포기할 수도 있겠죠. 이 관계가 너무 소중하다 그러면은 진짜. 이건 그냥 잡설인데 네. 이제 이 영화랑 그 앤드류와 여자친구의 관계를 보면서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는데 박원의 All of My Life. 아 이게 딱 그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그러잖아요. 결국. 예. 맞아. 난 일 때문에 널 포기했어. 막 이러면서 막 질질 짜는데 네. 별로 들어주고 싶진 않습니다. 네. 약간 막간을 이용해서 그러면 가볍게 질문 하나 해보면은 마지막 콘서트에 이제 그 전 여자친구한테 한번 전화해 보잖아요. 그 콘서트 전에 한번 올 수 있냐 하는데 여자친구는 남자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 이러잖아요. 왠지 핑계를 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오늘 한번 보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과연 있을까? 있는 척하면서 얘를 애들로 거절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예쁘잖아요. 근데 맞아. 그거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보란 듯이 더 잘생겼을 것 같아요. 되게 싹싹하고 예쁘고 맞아요. 남자친구 없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죠. 그 상황에서 전화하는 게 좀 더 찌질해 보여요. 그렇죠. 깨끗하게 자기 그렇게 상처 주고 해줬으면은 그냥 잊고 살아야지. 거기서 질질 끌어가는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그 장면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사랑받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자기가 이 일을 성공하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결국에는 이 사람 그 앤드류가 너무 인정욕이 강한 것 같다. 네. 거기서 또 드러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위플래시 얘기할 때마다 되게 재밌어하는 포인트거든요. 이게 한 작년 재작년쯤에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했던 포인트였는데 마지막 음악 연주 이제 드럼 연주가 다 끝나고 이제 앤드류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환한 미소를 짓잖아요. 이게 과연 마지막이 앤드류의 승리일까요? 아니면은 앤드류의 파멸을 알리는 어떤 시작일까요? 이거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유생님 어떠신가요? 겉보기로 보이는 거는 승리에 가깝다고 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플래처한테 어떤 한 방 매기는 그런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한 방 맞았잖아요. 한 방 맞은 거잖아요. 그 악보랑 다르게 모르는 곡을 연주시켰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기도 한 방 날려줘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너무 고구마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도 플래처가 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플래처가 돼갈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 한계를 뚫어넘는 게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 이미 플래처 같은 존재가 돼버린 것 같고 약간 이런 분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컨트롤 프릭. 네. 내가 모든 걸 통제해야 돼. 네. 약간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사람 주변에 있기도 싫어요. 약간 나르시스트 같기도 하고요. 맞아. 그러니까 똑같은 나르시스트가 된 거죠. 그렇죠. 내가 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난 존중받아야 돼. 음. 인정받아야 돼. 사람들이 날 인정해줘야 돼. 약간 이거 그거를 호소하는 느낌. 네.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되게 피곤하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나르시스트가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는 앤드류가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딱 이렇게 이긴 것 같은 모습으로 끝이 나지만 저도 이 모습이 그 순간의 하이라이트는 굉장히 멋졌어도 그 뒤에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이미 관계가 다 무너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오래 지속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 왜냐면 우리가 오래 지속하려면 계속 불확실성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기댈 수 있는 건 자기의 실력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모르죠. 또 1년, 2년 뒤에 자기보다 더 어리고 또 좋은 경쟁자가 나타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관계가 있으면 관계라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게 안전망이 되어줄 텐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안전망을 다 끊고 나서 딱 하나의 밧줄만 붙잡고 있는 되게 위태로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플래처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고 파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피카소나 뭐 챗 베이커 이런 사람들 좀 생각나는데 성격은 진짜 개차반이고 막 인생 자체가 남봉꾼이고 너무 별론데 사생활은 진짜 그지 같은데. 잡스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가 남긴 예술이라는 게 지금의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만 보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도 참 보면은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걸 모든 걸 그러니까 만약에 앤드류가 모든 걸 포기해서 완벽한 재즈 드러머가 돼가지고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어떤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건 차치하고 예술 자체로는 좋아라는 평가도 듣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던 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뛰어난 예술가 중에 성격도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이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양자택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앤드류도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더 이렇게 천천히 페이스를 끌고 갔어도 이미 재능이 충분하고 그 경지에 조금 늦게라도 도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또 그런 그 예술적인 성취를 이룰 수도 있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재밌어하고 또 이제 좀 놀랐던 것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게 앤드류의 100% 승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완전 해피엔딩. 왜냐면은 그 전까지 플래처의 그늘 아래 있었고 그 말에 계속 그 교육 방식을 따르고 그리고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겼고 결국엔 자기가 이제 고발을 하고 이제 관계가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우연히 만나면서 또 그한테 되게 이끌리는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 한구석에는 결국에는 그 성공을 위한 목마름이 있고 그 길을 플래처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계속해서 가져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콘서트에 들어섰을 때 이제 플래처가 그것도 되게 찌질하죠. 생각해보면은 네가 밀고 했지 하면서 이제 내가 핫바지로 보여 이러면 곡 잘못 알려주고 그것도 되게 웃긴데 너무 찌질해. 네. 그러다가 나갔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됐을 것 같은데 그쵸. 아버지랑 한번 포옹 한번 하고 끝내러 가겠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저는 그게 플래처에게 있어서 또 엄청난 복수라고 생각하는 게 플래처도 아까 얘기했던 그 컨트롤 프리잖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해야 되고 자기 말만 들어야 되고 그게 옳은 거고 그렇게 했을 때의 연주를 내가 책임지겠다 약간 이런 건데 뭐 책임을 거의 안 지는 형식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앤드류 같은 경우가 그걸 다 깨부셨죠. 갑자기 연주 시작하면서 내가 큐사인 줄 테니까 들어가라 그 첼로인가요? 하면서 카라반이니까 들어가 하면서 시작하고 하면서 막 계속 눈빛으로 얘기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플래처 교수한테도 이때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하고 플래처 교수도 마지못해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신발 챙겨주고 막 이러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서 보면은 플래처 교수한테는 완벽한 패배죠. 아까 얘기했던 자기 컨트롤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거기에 자기가 순응해가지고 기뻐가지고 재밌어가지고 막 하는 모습이 굉장히 플래처 교수에게는 완벽한 패배를 안겨줬고 앤드류는 그를 통해서 그 드럼 연주를 통해서
프레처 교수를 완전히 끝까지 이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관계의 부족함을 자기가 이번에 많이 깨달았으니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전화했던 것도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했던 것도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알았으니까 좀 한 게 크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고 나도 관계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됐는데 해가지고 전화를 했던 건데 이번 기회에 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최상위 티어까지 올라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완벽주의에 기대야 되는데 그 완벽주의가 관계를 단절시킬 만큼의 그럴 필요까지는 또 없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깨닫고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프레처 교수처럼 돼가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그런 점들을 보완해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겠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앤드류의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약간 왜 이게 파멸로 가는가, 왜 파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나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앤드류를 연기하시는 분의 눈빛이 아 맞아요. 되게 공허해 보였어요. 아, 약간 그 연주할 때도 몰입한 눈빛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공허해 보였거든요. 약간 좀 눈꼬리도 좀 처져 있고 어깨도 좀 처져 있고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은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은 굉장히 큰데 약간 자기 자존감이라 해야 되나?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존재 감각에 대해서는 조금 되게 공허해 보여서 이 사람은 결국에는 오래 못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배우가 실제로 드럼을 잘 치는 분이었을까요?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하신 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나와줘야 되니까. 근데 그 소리랑 핸드가 되게 잘 맞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본인 치신 건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보진 않았는데 저는 그리고 그 아까 뭐 완벽한 승리라고 말씀하신 거에 조금 보태는 생각이 그 좀 재밌었던 장면이 두 번째 곡으로는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느린 템포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따다닥 하고 네, 들어오는 맞아요. 자기가 다시 그런 점이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한 9분 10분 정도 되잖아요 마지막 연주가. 네, 그래서 네. 이게 뭐 승리건 파멸이건 간에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 맞아요, 장면이 진짜. 맞아요. 음악은 또 너무 잘 만든 음악이어가지고 듣는 게 되게 좋고 타격감 너무 좋았고 거기서 네, 그 마지막에 또 좀 핏빛 연주잖아요 마지막에 또 그 앵글도 너무 좋고 색깔도 너무 좋았고 조명도 네. 딱 하이라이트 되는 게. 마지막에 딴 하면서 끝나면서 진짜 연주 곡이 나오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엔딩이 완벽한 하이라이트였죠 진짜. 쾌감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거기서 오는 거는 너무 대단했고 진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득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위플래시는 두 분에게 좀 어떻게 다가왔었나요? 그리고 어떤 영화였었나요? 그리고 이제 이게 데미안 샤젤 감독 작품인데 과연 다른 작품 중에서 데미안 샤젤 감독의 다른 작품 중에서 뭐 추천할 작품이 있으면은 한번 추천해 주시고 이유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뭔가 이게 굉장히 속도감 있는 영화고 컴팩트한 영화였는데 느끼는 바가 좀 많았던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에 얘기를 해주는데 얘기 듣는 과정 중에 플래처에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한동안 계속 안 보다가 이번에 봤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저도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약간은 좀 거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볼 수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 상황에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볼 수 있었지 옛날에 봤으면 굉장히 저는 화가 나가지고 껐을 것 같아요. 리모컨 던져버렸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데미안 샤젤 감독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라라랜드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처음에. 네. 첫 번째 라라랜드를 봤을 때는 그때 좀 어릴 때 봐가지고 어릴 때라고 해봐야 좀 그런데 아무튼 좀 젊었을 때 봐가지고 저는 엔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해피엔딩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볼수록 더 그 엔딩이 너무 좋고 그래서 저런 게 인생이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작품이라서 라라랜드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바빌론인 바빌론. 것 같아요. 그쵸. 네. 엄청났죠 진짜. 좀 사실 너무 길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영화가 되게 밀도로 꽉 차 있잖아요. 네. 밀도가 너무 높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이 뭔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을 때 한없이 막 갈구하다가 막 미워하다가 이런 것처럼 그 영화에 대한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 영화로 향하는 그 애증과 막 그런 것들을 너무 깊이 있게 다뤘고, 그리고 미국이 영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힘들었고 고통받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추잡한 일도 벌어졌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그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술은 결국 남는다는 그 메시지가 뭔가 그 되게 이상한 묘한 이중적인 감정을 들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잘 만든 영화라 생각했어요. 그 편집장 대사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뭐 아, 이렇게 되겠지만 뭐 브래드 피트 그 배우한테 너는 언제고 기억될 거고 영화가 시작되면 너는 다시 살아날 거야. 맞아요. 이 대사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남자 주인공이었던 디에고 칼바 배우가 거의 필모가 없는 배우였는데 네. 와 너무 잘해서 진짜 진짜 그렇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는 영화예요. 저도 바빌론. 그 인턴님 한번. 네. 저는 이런 류의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이제 이런 류라고 하면 어떤 류냐면은 저를 심리적으로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데 네. 멱살 잡고 막 끌고 가는 영화. 네,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근데 그 안에서 또 생각할 게 되게 많은, 이제 딱 보고 나면 현실이 되게 감사해지거든요. 아 네. 아, 내 삶이 평온해서 너무 감사하다. 아. 그래서 저는 그 영화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걸 좋아해요. 제가 경험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약간 대리 경험하고 딱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어가지고 공포 영화 이런 것도 좋아하고, 예전에 이제 언급했던 거 중에 하나는 그 보우 이즈 어페리드. 네. 네. 그런 저를 막 심리적으로 굉장히 극단으로 몰고 가는 미드소마라던가 아리 에스터 영화 감독 그 영화들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영화도 좀 그런 식으로 되게 불편하게 보다가 딱 끝나고 나서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딱 돌아올 수 있어가지고 너무 그 몰입하면서 보고 재밌게 보고 나서 또 너무 좋았고 여운도 많이 남았고, 데미안 셔젤 감독의 영화는 저는 라라랜드밖에 보지 못했었어요.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그래서 바빌론도 일단 그 보고 싶은 리스트에 넣어놓긴 했는데 아직 못 봐가지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딱 떠오른 영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작년에 봤던 거 중에 버드맨. 아 네. 예, 마이클 키튼 나오는 버드맨인데, 그 영화도 이제 자기가 그 영화는 좀 관점이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마이클 키튼이 원래 어떤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엄청 유명해졌고, 그 슈퍼히어로에서 그 영화에서 자기가 얻었던 인기를 다시 이제 연극 무대에서 재현하기 위해서 막 연극을 하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막 그 평론가랑 싸우고 막 그 딸이랑 싸우고 그 사람도 이제 자기의 성공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랑 계속 다투고 다니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공통적이었던 거는 그 백스테이지에서 굉장히 좁은 통로를 계속 뒤에서 시점샷으로 따라가면서 거기서도 드럼 음악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마이클 키튼이 그 백스테이지에서 굉장히 빨리 걸어다니면서 계속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거기서 드럼 비트가 팍팍팍팍 치면서 계속 사람을 불안하게 이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랑 좀 그 약간 그 백스테이지의 모습과 그 긴박감을 계속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어떤 예술에 대한 집착, 그 인정욕,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겹쳐 보였어요. 근데 그 영화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무대에서 딱 머리에 총을 딱 겨누면서 총을 쏘고 막 다시 병원에 가고 막 이런 시퀀스가 나오는데, 그 극단적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이제 데미안 셔젤의 영화는 아니지만 버드맨을 좀 이렇게 추천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위플래시를 보면서 약간 제가 그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승부가 나오고 승리하고 약간 이런 걸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위플래시가 되게 그런 식으로 저에게 잘 다가왔어요. 결국에는 그치, 이기려면은 뭐 이렇게 가야지, 어떤 걸 한 길에 내가 깨부술 줄 알아야지, 약간 이런 거에서 다가왔던 점들이 좀 컸고요. 그러면서도 근데 뭐 프레처 교수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기에는 뭐 존중이 너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평소에는 그런 막 도전을 많이 하시나요? 한계를 깨부수기 위해서? 잘 안 해서 영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대리 만족하시는 네. 건가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제명이 못 죽어요. 일찍 죽어 일찍. 그래서 좀 더 재밌게 다가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마지막에 되게 진짜 완벽한 연주와 함께
그렇게 땅 하고 끝나는 게 너무 재밌게 다가와서 저는 진짜 좋아하는 영화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짜 주기적으로 보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그리고 데미안 셔젤 감독 작품 중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저도 라라랜드 보고 바빌론 봤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퍼스트맨을 안 봤어요. 그 라라랜드, 바빌론, 위플래시 둘 다 한 3번 막 이렇게 본 것 같은데 퍼스트맨은 그 중에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퍼스트맨을 저에게 한번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안 봤기 때문에 한번 네. 보고 싶어요. 네. 특히나 저희가 최근에 또 프로젝트 헬메를 다뤘기 때문에 그런 약간 네. 비슷한 SF식으로 접근해서 퍼스트맨을 한번 저에게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화 위플래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영화로 더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